저희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발에 관한 내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더서울병원에서 족부 수부 진료하고 있는 이승환 원장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발 건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 병원은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관절 척추 병원이고요. 저희 의료진은 그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출신 의료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관절 부분, 그러니까 무릎이나 어깨 부분, 그리고 척추, 그리고 수부, 족부 이렇게 나누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부와 족부 진료하고 있는 이승환 원장입니다. 우리가 관절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관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고관절이 있죠. 엉덩이 관절. 엉덩이 관절은 말하자면 우리 몸에서 이 상체를 지지하는 관절이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무릎 관절은 무릎 위까지를 이제 지지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발과 발목 쪽에 있는 관절은 우리 체중 전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절 중에서 가장 부담이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할 때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적인 체중의 5배에 달하는 큰 스트레스가 가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발은 그만큼 약간 혹사당하기가 쉬운, 좀 과로하기가 쉬운 관절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몸에서 보면 발은 항상 신체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가 순환하려면 중력을 이기고 순환해야 되는데, 이게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피가 도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이 50대 이후, 50대, 60대 이후 연령이 되시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실핏줄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맥류라는 건데, 이건 정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정맥은 이렇게 피를 담아주는 그릇과 같은 것인데,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피의 흐름이 더 이제 불량해지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동맥도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죠.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맥 안에 이런 찌꺼기나 지방 같은 게 이제 축적이 되면서 안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현상을 이제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결국은 발의 위치가 혈류 자체의 흐름에 조금 불량한 위치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맥 기능과 동맥 기능이 모두 저하가 되기 때문에 결국 발은 전반적으로 혈류가 좀 불량할 수밖에 없어요. 혈류가 불량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피로에서 회복하기가 어렵고, 또 질병이나 외상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발은 또 이렇게 아주 자잘한 구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뼈가 26개, 관절이 33개, 근육과 힘줄이 29개로 이루어진 굉장히 복잡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릎 같은 경우에는 뼈가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관절은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주 그냥 단순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은 그렇지가 않아서 매우 복잡하고, 자잘한 이런 구조들이 복잡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만큼 다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외상이나 질병에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이 문제가 잘 생기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은 한 3가지 정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무지외반증인데요. 중년 이후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지외반증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아주 흔한 질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 위험이 되겠고, 그다음에 발목을 접질리는 그런 질환, 이 3가지는 워낙에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조금 알고 계시면 평소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지외반증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이 휘는 현상이죠. 엄지발가락이 휘어서 정도가 심해지면은 옆에 그림과 같이 아예 2번째 발가락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기도 하고, 이런 현상인데, 이게 이제 워낙 여성분들한테 흔하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정도로 심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변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반드시 가정마다 한두 명씩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생기냐면, 일단 정상적인 발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발등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고, 발가락뼈는 바깥쪽으로 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 돌출부가 신발 같은데 계속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이제 무지해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증상은 역시 이제 통증, 이렇게 돌출된 부분에 발생하는 통증이 되겠죠. 그래서 신발을 많이 신고 걷기 하다 보면 그 튀어나온 부분이 빨갛게 붓고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번과 2번 발가락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충돌 현상, 이것도 불편해 하시고 또 피부에 어떤 병변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불편해 하시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 앞꿈치에 발생하는 굳은 살이 있습니다. 이 앞꿈치 굳은 살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피부과 가서 시술도 받고 잘라도 보고 하는데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서 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한번 의심해봐야 되는 게 무지해반증입니다. 무지해반증이 있으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발가락이 너무 큰 하중이 걸려서 이쪽에 이렇게 굳은 살과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무지해반증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무지해반증이 있을 때 일단 수술할 단계가 아직 아니거나 아니면 당장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이렇게 실리콘 보조기를 끼게 됩니다. 이 실리콘 보조기는 우리가 사실 요즘은 이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다 주문하면은 아주 싼 가격에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손쉽게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착용하는데 이게 이제 24시간 착용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냥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찬다고 생각을 하고 착용하시게 되면은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지해반증 자체를 교정하는 것은 아니다. 무지해반증은 보조기를 참으로써 증상을 조절할 수 있지만 변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수술적으로 이게 교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보통 우리가 무지해반증 수술하신 분이 아유 너무 고생했다, 뭐 한 달 넘게 입원했고 걷는데 6개월 걸렸다,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든 경험담들을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절개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절개가 커지고 관절을 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심해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조금 이제 칼금을 넣어서 수술하는 이제 최소 침습 교정술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톱 같은 큰 기구를 써가지고 수술했지만 최근에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바늘과 같은 형태의 기구를 이용해 수술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간단한 수술을 하고 있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입원 기간도 한 이틀 정도에 이제 보행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흉터 적고 또 재활이 빠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무지해반 교정 수술의 문턱이 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뭔가 조금 좀 간편해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과거에는 무지해반 수술하고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 수술을 좀 많이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금 손쉽게 수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무지해반증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에 변형이 생기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진행하는 그런 질환이다. 가만히 있는 질환이 아니거든요. 진행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수술적인 치료가 아직 고민이 되실 때에는 실리콘 보조기를 착용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제일 근본적인 것은 수술적인 치료인데 최근에는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기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족저근막염인데요. 발 뒤꿈치 통증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약간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퇴행성 질환의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령이 조금 이제 고령층으로 가시게 되면은 잘 낫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근데 이제 발 뒤꿈치 통증도 사실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위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아킬레스건염이고, 어떤 건 족저근막염이고, 어떤 건 신경통이고, 어떤 건 골절 의심해야 되고, 이렇게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잘 낫지 않는 발 뒤꿈치 통증은 원인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흔한 거는 족저근막염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역시 족저근막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족저근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발바닥에서 앞꿈치와 뒤꿈치를 연결해주는
굵은 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대가 이 앞꿈치 뒤꿈치를 잘 잡아줘서 발의 아치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인대가 발 뒤꿈치에 붙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병이 족저근막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에 통증이 나타나죠. 이렇게 등산 많이 하시거나 달리기 좋아하시거나 하이킹 많이 해서 산책 많이 하시는 분들 생길 수 있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맨발로 다니는 게 좀 유행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맨발로 바닥을 디디고 다니는 거는 그나마 이제 신발이나 이런 거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 이 족저근막염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발도 이 제대로 된 신발을 좀 신어주시는 게 사실 좋죠. 족저근막염 관리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원인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1시간씩 걷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뭐 한 15분 정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매일 걷는다고 하면 뭐 하루는 자전거 타고 하루는 뭐 걷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체중 부하는 운동을 줄이고 수영이나 자전거 같이 걷지 않는 운동을 늘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 방법인데, 스트레칭은 앞꿈치 요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책상 다리하고 앉으신 상태에서 앞꿈치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발바닥에 지금 해보셔도 되는데, 발바닥에 이렇게 두툼한 줄이 하나 만져집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 딱딱하게 만져지는 줄이 있는데, 그게 족저근막이거든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이 발가락을 몸 쪽으로 이렇게 쥐긋하게 잡아당겨주게 되면 이 족저근막이 스트레칭 되면서 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한 10번씩 이렇게 한번 해주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는 열에 한 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은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과사용을 해서 생기는 질환이고, 중요한 것은 원인을 잘 찾는 게 되겠습니다. 원인을 잘 찾지 못하면 이게 이제 잘 낫지 않아서 계속 그것 때문에 뭐 주사 맞고 치료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원인을 잘 찾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스트레칭은 여러 가지 논문이나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고령 환자분들, 잘 낫지 않은 환자분들께서는 꾸준하게 한번 실천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목 염좌인데요. 발목 염좌라고 하는 거는 발목을 접지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운동하다 접지르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꺾이게 되면 대부분은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결국 바깥쪽에서 발목을 이렇게 잡아주던 인대가 이렇게 끊어지게 돼요.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염증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이렇게 인대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젊은 층에서는 운동하다 잘 생기고, 뭐 축구, 농구하다 생기는 경우 흔하고, 등산 가서 뭐 접지르시는 경우 있고, 또 조금 이제 고령층에서는 이게 반사신경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실내에서도 이렇게 접질려서 다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족부 진료하다 보면 제 외에도 이 족관절 염좌를 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염좌를 오시게 되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혹시 골절이 아닌가, 요거를 좀 고민하세요. 걱정하시죠. 물론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가장 정확하게 골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일단 병원 오실 여건이 아니실 때 이게 골절인지 아닌 단순 염좌인지 이걸 판단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팁이 있는데요. 일단 단계를 보면 일단 이 염좌는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거의 이제 끊어지거나 이런 외부적인 어떤 손상이 보이지 않고 인대 자체가 내부적으로 조금 뭐 염증이 생기거나 아주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 단계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손상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부분 파열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인대가 조금 심각하게 다쳤지만 보행을 좀 할 수 있는 단계 정도. 보행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하지만 붓기와 통증이 어느 정도 우리가 느껴진다. 이렇게 한다면 이도라고 의심할 수가 있고, 마지막 완전 파열은 어떤 단계가 되냐면, 내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걷지를 못할 정도로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 3번째 마지막 단계의 염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 언제 오셔야 되느냐? 3도 염좌면 무조건 오셔야 돼요. 3도 염좌면. 3도 염좌라면 어떤 거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발을 땅에 디디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 내가 접질렸는데 디디기가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에 한번 오셔야 되고요. 1도면은 사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냉찜질하고 며칠 쉬시면 좋아지니까요. 이 1도는 뭐냐면 붓기도 별로 없어,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 좀 욱신욱신한 정도. 그러면은 뭐 병원 꼭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2도인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2도 정도, 그러니까 뭐 걷기가 조금 불편한 정도면은 그래도 병원에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미세한 실금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2도 정도 중간 단계 염좌면 한번 병원을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한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걷기가 힘들 정도면 일단은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근데 그냥 뭐 어느 정도 걸을만 하다, 그러면 병원에 꼭 오셔야 되지는 않고 집에서 냉찜질하고 조금 안정 취하면서 혹은 약국에서 뭐 보호대 같은 거 좀 사려가지고 착용하시고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단계나 이 3도, 그러니까 아주 진행성 이런 파열인 경우에 병원에 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 병원에 오셔야 되냐면 이렇게 골절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절과 심한 염좌는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염좌와, 그러니까 인대를 다친 것과 골절은 치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행이 힘들 만큼의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골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병원에 오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냉찜질, 통증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붓기를 좀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집에서 얼음 담아가지고 하는 냉찜질, 가장 중요한 이 다리 들고 있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혈액순환이, 이 족부는 좀 불량하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많이 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기를 빼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다리에 올리고 있는 거, 내 심장만큼 다리를 들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목 염좌 관리할 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냉찜질하는 것과 다리 들고 있기,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기를 조정을 하면 부기에 의한 불편감도 또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보호대죠. 처음에 증상이 심할 때는 이렇게 부목을 착용을 하고요.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안정이 되면 이렇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보조기도 저희가 바꿔드립니다. 근데 예전에는 깁스를 많이 했어요. 요즘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깁스를 뭐 4주, 뭐 한 달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경향은 깁스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깁스를 하게 되면 일단 붓기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피부병,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일단 발목이 굳습니다. 발목이 굳으면 재활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대가 낫는 데는 깁스가 좋지만, 최근의 경향은 고정을 최소한으로 하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보조기로 바꿔서 일상생활을 빨리 복귀하는 게 최근의 경향이기 때문에, 너무 주변에서 뭐 한 달씩 깁스하는 분들 혹시 보시면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고 한번 충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외래에서 보면은 한 달 넘게 깁스해가지고 발목 다 굳어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재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장시간의 깁스는 하지 않는다, 이것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목 염좌 조금 정리해 드리면, 발목 염좌는 결국 외상에 의해서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냉찜질과 다리 올리기,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운동과 동작을 좀 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손하고 발인 것 같은데, 발을 써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손을 이용해서 필요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손과 발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약간 소모품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서 손도 발도 이렇게 고달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잘 염두에 두셔서 잘 챙기시면 아마 조금 이제 연세가 드셔도 건강하게 이제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모이신 분들께 제가 뭐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족부는 혈류가 불량하기 때문에 피가 돌지 않으면은 피로 회복이 되지가 않고 그러면 질환이 생깁니다. 질병이 생기거든요. 피가 잘 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평소에 습관적으로 다리를 잘 들고 있는 거예요. 앉아 계실 때에도 협탁이나 테이블 같은 데 늘 올려놓고 주무실 때에도 조금 다리 높게 해놓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우리가 거의 눈 뜨고 있는 시간은 항상 발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중력을 이기고 피가 돌 수 있게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것도 조금 오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